당시 공자인데 고대 노예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여러분들 혹시 비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비전이 뭔가 한번 봤더니 비전은 가보지 않은 길, 그 길을 그릴 수 있는 것, 그게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의 비전은 뭘까? 저는 우리 별님들과 함께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좀 역사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역사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일. 너무 거창한가? 지금 열심히 인문학, 역사 쪽에 연구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중에 정말 능력이 된다면 그분들을 연구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재단, 각각의 분야, 뭐 고고학, 고대사, 중세사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 분야의 그해 최고의 박사 논문을 쓰신 분들 한 분씩을 선정해가지고 기금을 전달하는 어떤 그런 일, 그건 이제 위쪽의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의 일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서 세계사 수업을 할 때 있어가지고 필요한, 한국사 수업을 할 때 필요한 영상들을 모두 찍어가지고 저작권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이 별님들하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겁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그 그림을 지금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는 것, 이게 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별님들 본인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네, 한번 우리가 그 비전을 갖고 꿈 넘어 꿈을 꾸어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이제 중세 고려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했지만 큰 숲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나무를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고려도 이제 한 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500년의 역사를 먼저 큰 숲으로 한번 시대 구분을 한번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8년부터 출발해 가지고 1392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선이 건국했던 그런 연도가 되겠습니다. 대략 한 500년이 되는데, 일단 이 시기를 두 시기로 한번 쪼개 볼게요. 그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이 1170년이라는 겁니다. 연도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 의미 없습니다. 그냥 나누기 위한 구분점으로 제가 표시한 기호일 뿐이에요. 외우지 마세요. 자, 어쨌든 1170년을 기점으로 하는데 이 1170년이 뭐냐? 이 1170년이 바로 무신정변이 일어난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1170년을 기점으로 고려 전기, 그 다음에 고려 후기,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이 고려 전기를 다시 초기와 중기로 또 두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시기는 여러분들 그 시대를 이끌었던 주도 세력이 누군가에 따라 가지고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 초기를 이끌었던 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려를 세운 사람들은 호족 세력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라 말기 새로운 시대를 꿈꾸었던 호족들, 그리고 신라 말기 골품 제도에 의해서 차별받았던 육두품들, 그들이 새로운 시대를 세운 것, 이게 바로 초기 호족들이었죠. 그래서 호족과 육두품에 의해서 나라를 출발시키고 있더라라는 거. 그러다가 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득권화 됩니다. 항상 그래요. 항상 맨 처음에는 천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좀 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문벌이라고 합니다. 문벌. 이 문벌들이 이끌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고려 중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려 전기 한 덩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려 후기는요, 무신정변 이후에 무신들이 권력 잡았을 거 아니야. 그죠? 그 무신들이 권력을 장악한 시기.
근데 이때 이제 몽골이 쳐들어와요. 예, 몽골이 쳐들어왔고 결국 무신 정권은 무너졌고 이 몽골의 빌부터 성장했던 세력들, 그 권문세족이 이끄는 시대, 이 시대를 우린 고려 후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려 500년의 역사를 이끌었던 세력들을 보면 자, 호조 1번, 문벌 2번, 무신 3번, 권문세족 4번. 네. 이렇게 호족, 문벌, 무신, 권문세족이 이끄는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권문세족에 맞서서 성장한 세력들이 바로 신진4대부가 되는 것이죠. 이 신진4대부들, 성략을 수용한 이 신진4대부들이 세운 나라, 예, 그 나라가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는 것. 네. 그래서 호족, 문벌, 무신, 권문세족, 신진4대부로 이어지는 역사 주도 세력을 일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 고려시대를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숲이 좀 그려지셨나요? 1170년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로 나뉘었고 이전에 호족과 문벌, 그 다음에 뒤에 무신과 권문세족으로 이어지는 고려시대였습니다. 됐죠? 요거 집어넣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호족 시대, 이 호족이 이끌었던 이 고려 초기 시대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고려란 나라가 기틀을 잡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왕들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고려. 여러분들 이제 고려 항상 이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선 정치 파트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치 파트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는데 정치 파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왕이야, 왕. 네. 어떤 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게 이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데 자, 먼저 이 고려를 세운 사람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를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네, 태조 왕건입니다. 왕건. 그죠? 태조 왕건인데 이 태조 왕건 같은 경우는 이미 배웠습니다. 공고, 신, 일. 다 배웠죠? 예, 공고, 신일. 예, 공산전투, 고창전투, 신라 멸망, 그리고 1, 2천 전투로 이어진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태조가 고려를 세웠다. 고려를 이제 후삼국을 통일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공고신일 요거 굉장히 어렵게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해 놓으시라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태조 왕건이 고려란 나라를 이끌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우선 항상 나라를 맨 처음 세웠어요. 그 앞에 있는 나라가 좀 혼란스러웠어. 그럼 그 혼란을 안정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항상 그 나라가 혼란스럽다는 얘기는 백성들이 못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못 살았던 그 백성들한테 안심을 시켜주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민생 안정이다 라는 겁니다. 민생을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세금 깎아주는 겁니다. 세금 깎아주는 거. 네, 바로 감세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세금을 깎아주는 거. 그래서 10분의 1. 그러니까 뭐 감세라기보다는 그 후삼국 시대에 워낙 이 세금을 뜯어가는 것들이 비정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이거를 정상화시켰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당대 사는 사람들한테는 뭐 예전에 비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거니까 감세라고 인식할 수 있겠죠. 감세 정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흑창이라는 걸 설치합니다. 흑창. 흑창이 뭐냐면 이게 그 앞에 있었던 게 뭐냐면 진대법의 역사에 출발하는 거예요. 진대법. 여러분 진대법 기억나시죠? 예, 고구려 소수림 왕 때 시행했던 춘대추납의 제도.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긴급 구휴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왜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국가에서 자영업자 또는 뭐 노동자들한테 긴급 아주 저리로 지원해주는 그런 융자 있잖아요. 오늘 저도 문자 받았어요. 네. 귀하께서는 저리로 융자를 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 선정되셨습니다. 네, 그런 걸 의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흑창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흑창이 나중에 이제 의창, 뭐 상평창, 선예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의창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 성종 때, 이건 고려 성종 때 배울 겁니다. 예, 고려 성종 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어쨌건 이 역사, 요 역사의 어떤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게 바로 이제 태조 왕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흑창이라는 걸 설치를 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생 안정은 이제 요 정도로 이렇게 감세 정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배고플 때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그런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민생 안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족 정책이에요. 호족 정책. 자, 이 호족 정책은 뭐냐면 일단 이 고려란 나라는 호족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왕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호족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호족 연합 정책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호족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라. 자, 그래서 동그라미는 뭐냐면요, 당근과 채찍. 예, 여기 당근에 해당하는 것이고, X는 뭐냐면 채찍, 견제야. 당근은 좀 호족들 알았죠 해주는 거고, 여기 X는 뭐냐면 긴장시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적절히 취하면서 호족들과 밀당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당근 정책에 뭐가 있냐면요, 네, 뭐니 해도 그들과 하나가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결혼입니다. 결혼. 태조 왕건의 부인은 무려 29명. 부인이 29명. 와,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도 한 달이 걸립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여기서 태어난 자식들. 근데 여러분 느낌 오지 않습니까? 이거 태조 왕건 때는 모르겠는데 태조 왕건이 죽고 나서는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지 않을까? 느낌 빡 오는데 이거 지금 벌써? 그죠? 어쨌건 이런 결혼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 호족들과 뭐 사돈지간이 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택하게 된 것이죠. 나라 세우는데 일단 뭔들 못하겠습니까? 예. 대권을 잡는 데 있어서는 납작 엎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뭔들 못하겠습니까? 대권을 잡기 위해서는. 그죠? 어쨌든 이런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성제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릴 사자, 성을 내린다는 이야기예요. 왕씨성을 주는 거예요. 우리 패밀리. 너는 왕씨, 나도 왕씨, 우린 패밀리. 이런 식으로 사성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결혼과 사성 말고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역분전이라는 겁니다. 역분전. 역분전은 뭐냐면 그 역할에 따라서 나눌 분자, 나누어 준 토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국공신들의 그 역할들, 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로에 맞춰서 토지를 지급한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야. 내가 이야기했어. 토지를 지급했다는 의미는 그 토지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 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똑같아요. 앞에 제가 그 관료전과 노급 설명하면서 설명드렸잖아요. 역분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제가 관리들한테 주는 토지라고 하는 개념은 무조건 다 수조권 개념이에요. 소유권 개념은 하나도 없어. 아셨죠? 그 소유권 개념은 앞에 설명했던 그 정전, 민전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다 수조권 개념이에요. 어쨌건 이런 역분전을 지급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나라 세우는데 도움을 줬으면 그래도 합당한 뭔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 사성, 역분전 이와 같은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게 바로 당근에 해당하는 정책들. 그러나 이렇게 그냥 퍼주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밀당을 해야지, 긴장감을 줘야지. 이게 X 바로 사심관 제도라는 것을 또 시행을 합니다. 사심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그 지역의 사심관을 정해서 호족들한테 너 이 지역의 사심관 네가 해라. 네가 여기 책임져라. 연대 책임을 묻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너가 알아서 해. 조건이 있어 대신. 근데 만약 여기서 반란이 벌어지면 너가 책임지는 거야. 이렇게 연대 책임을 주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그 사심관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부라는 인물입니다. 김부 누구예요? 바로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 이 경순왕에게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있잖아요. 그 경주의 사심관을 줍니다. 너 여기서 사심관 해. 사고 터지면 네가 책임지고.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앞에 설명드렸어요. 그 상수리 제도. 제가 문무왕할 때, 통일신라 문무왕할 때 제가 상수리라는 설명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인질제도예요. 근데 상수리가
유력 세력을 직접 경주에 데려와서 묻게 한다면 이 기인제도는 그 유력 세력의 자식들, 그 자식들을 고려수도 개성에 데려오도록 하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호족 정치들, 밀당,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주면서 어떻게든 이 호족 연합 정권,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호족 연합 정권이에요. 이 연합 정권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왕권은 강하진 않습니다. 왕건도 역시 마치 호족의 일원으로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여러 호족들을 지금 배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민생안정, 호족 정책뿐만 아니라 북진 정책이라는 걸 취합니다. 여러분들 고려라는 나라, 그 나라 이름이 뭐랑 비슷해요? 고구려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고려란 나라는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그런 국호입니다. 왜냐면 옛날에 고구려를 고려라고도 불렀거든요. 계승한 어떤 차원에서 고구려의 수도가 어디였어요? 장수왕 때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평양이 수도였잖아. 당연히 이 평양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서 이 고려는요, 이 태조 왕건은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선 이제 발해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왜냐면 발해는 이제 고구려 후손들이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 고구려 후손들이 세운 이 발해를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가 당연히 흡수한다. 이런 어떤 정신 속에서 발해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경을 중시합니다. 서경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바로 평양이 되는 거예요. 평양. 계속해서 이 북쪽으로 고구려 영토의 그 확보를 다시 한번 그 확보를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영토를 어디서 어디가 있냐면 청천강에서 영흥 지역까지 영토를 넓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요게 바로 이제 민생안정, 호족과의 밀당, 그다음에 북진 정책. 요게 태조 왕건의 대표적인 정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라를 처음 세우고 어떻게든 안정화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가 남긴 저서들을 보면요. 그 당시에 만들어진 책들을 보면은 정계라든지 계백요서라든지 이게 뭐냐면 걱정이야, 걱정. 내가 지금 이게 나라를 세웠는데 내가 이게 죽어서도 이게 좀 잘 운영이 될까에 대한 그런 걱정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그 시스템을 좀 정비하는 그런 책들을 좀 이 당대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조 왕건 때 정계, 계백요서, 관리들이 해야 될 일,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지금 적은 책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안심이 안 됐나 봐. 유언을 남깁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 바로 훈요 10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 태조 왕건도 지금 이게 호족들과의 결혼정책 사성제도에 의해서 호족들의 힘들이 지금 너무 세졌다는 걸 알아. 게다가 부인이 29이야. 거기서 나온 자식들 좀 많어. 야, 이거 내가 죽으면 이거 서로 왕이 되겠다 싸울 텐데. 내가 정말 이 간이며 쓸기며 다 내놓고 세운 나라 이 고려인데 내가 죽으면 이게 또 무너지는 거 아니야? 걱정이 있겠죠. 그래서 훈요 10조, 유언이죠. 유언 비슷한 것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왕위 계승은 누가 해라, 뭐 이런 것들,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해라,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놓은 내용들이 훈요 10조에 적혀 있더라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태조 왕건이에요. 어쨌건 고려란 나라가 그 앞에 있었던 시대와 다른 이유는 뭐냐면, 왜 중세라고 하냐면, 고대는 폐쇄적 신분제, 대표적인 골품제도죠. 그죠? 여기에 의해서 움직였다면 고려는 그 폐쇄적 신분제보다 좀 더 열려있는, 좀 더 실력이 인정되는 그런 시대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려라고 하는 시대를 고대, 이 범주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고대와는 전혀 다른 중세의 범주에 묶어두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역사는 발전한다는 거예요. 역사는 발전하는데 그 발전의 근거가 뭐냐는 얘기죠. 그 근거는 뭐냐면 바로 자유입니다. 인간의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범위의 폭, 이게 얼마나 늘어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역사가 발전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역사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인간의 자유는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그게 이 태조 왕건이 세웠던 이 고려란 나라가 그 앞에 있던 신라보다 질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중세라고 하는 좀 더 발전된 개념의 시대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중세 고려의 태조 왕건의 어떻게 보면 역할,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새로운 시대를 연 거니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태조 왕건이 죽었어.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죽습니다. 자, 이러니 역시 태조 왕건의 걱정대로 아들들이 너무 많아. 아들들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왜냐면 그 아들이 싸운 게 아니라 그 아들은 곧 그 호족들 집안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을 장악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지금 고려 태조 왕건 때 잘 나가던 고려가 휘청냅니다. 이 대표적인 그 과정 속에 나온 게 바로 왕규의 난. 왕이 되겠다고 싸우는 이 왕규의 난을 겪으면서 왕위에 올랐던 왕이 죽임을 당하고 내쳐지는 이런 모습들이 반복되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에서 광종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광종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서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왕, 고려시대 하면 고려 전기의 광종,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와요. 고려 후기의 공민왕, 그러니까 이 광종과 공민왕은 정말 시험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꼭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왜 광종이 중요할까? 이유는 간단해요. 사실 그 앞에 있었던 태조 왕건, 호족 연합 정권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왕권이 미약했잖아. 이것을 왕권 강화로 돌려놓았던 인물이 바로 광종입니다. 야, 서로 왕이 되겠다고 막 싸우는 과정 속에서 왕권은 지금 막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왕권 강화로 만들어 놓았던 인물이 바로 광종이라는 이야기예요.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광종도 안 거죠. 내가 이거 자칫 잘못하면 호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집권하고 나서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책만 봅니다. 아무것도 그냥 호족들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시오 도장꽝. 이렇게 보면서 되게 힘없는, 약해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일부러 지은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가 읽었던 책이 뭐냐면 이 당태종, 이 중국의 어떤 그 역사서인데 이 정관정요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정관정요가 뭐냐면 정치인이 해야 되는 방법, 정치를 하는 방법, 어떻게 보면 정치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끊임없이 연구를 7년간 한 것이죠. 이건 어찌 본다면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저의 비전을 제가 한번 공유를 했었는데 광종 나름대로의 그 비전을 7년 동안 계속해서 연구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7년이 지나고 호족들이 어느 정도 이 광종에 대해서 의심을 좀 이렇게 내려놓은 그 시점이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이 광종은 개혁의 고삐를 쥐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신호탄이 뭐였냐면요. 바로 노비안건법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노비안건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노비들을 안검하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검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 후삼국시대에 호족들이 자신들의 어떤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군사력은 어디서 나오겠어? 자기 사람들이니까. 이거 노비들 이런 사람들도 이제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잖아요. 내가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니까. 근데 그 노비들을 잘 보니까 이 후삼국의 그 혼란한 시대 때 일반 백성들 먹고 살기 힘든 거야. 먹고 살기 힘드니까 결국 저는 그냥 노비가 될래요. 저 그냥 먹여만 주세요. 이렇게 의탁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조사해가지고 안검해가지고 다시 양인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양인, 일반 백성, 일반 농민으로 돌려놓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반 양인으로 돌려놓는다는 게 뭐냐면 일반 양인들은요 바로 국가에 세금도 내고 국가를 위해서 조세, 공납, 역 이걸 다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노비는 어떤 사람이냐면 노비는 바로 자신의 주인, 뭐 여기는 호족이 되겠죠. 이 호족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노비를 호족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국가 소속으로 이제 돌려놓는 것이지.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노비안건법을 시행하면 호족들의 힘, 특히 군사력은 약화될까 강화될까? 당연히 약화되겠죠. 그걸 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노비를 양인으로 돌려놓겠다. 명분도 좋잖아.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서. 왜냐면 이 노비들은 국가에 대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하지만 양인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거든.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해서. 명분도 좋잖아. 노비안건법을 시행한 거예요. 이게 호족들이 뒤통수한테 제대로 맞은 것이지. 조용히 아무것도 안 하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허약한 왕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노비안건법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거야. 이게 뭐지? 약간 의심하기 시작.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두 번째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과거제였습니다. 과거제. 자, 이 과거제는 여러분들 쌍기 이게 중국인이에요, 여러분들. 쌍계의 그 건의에 의해서 시행이 된 건데 이 과거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기억나요? 통일신라 말기에 원성왕이 시행했던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독서 3품과였습니다. 네, 원성 엄청 들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아니 그 귀족들한테 저 공부해서 시험 봐가지고 독서하게 한 다음에 그 품계를 이렇게 나누겠다는 거 귀족들이 좋아하겠어요? 결국 실패한다고요. 그 제도를 다시 시행하는 거예요. 쌍계의 건의에 의해서. 자, 이제까지는 여러분들 칼 들고 서로 싸우면서 호족들이 힘을 과시했다면 이제 그만. 이제 그거 그만. 칼 그만 들어. 이제 칼 대신 뭘 들어? 붓 들어. 붓 들고 공부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뽑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렇게 되면은 호족들한테는요. 대놓고 권력을 내놓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열받을 수밖에 없지. 이러면서 결국 이 과거제 시행과 함께 호족들이 들고 일어나요.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 광종은 그걸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호족들은 개국공신들이야. 개국공신들을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 너희들 왕권을 약화시키려고 자꾸 하니까 안 되겠어. 나는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겠어. 너희들 죽어!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럼 명분이 없잖아, 명분이. 왕이라고 해서 사람 함부로 못 죽입니다. 명분이 필요했는데 그 명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역모거든. 반란이거든. 어찌 보면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를 통해서 이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를 기다렸는지도 몰라요. 호족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명분 확보된 거예요. 반란 세력들이네? 라고 하면서 이 호족들, 그 개국공신들을요. 대거 죽여나갑니다. 정말 이 광종의 이 손에 피를 얼마나 많이 묻혔는지 몰라요. 대박 아니야? 아니 그 7년 동안 조용히 책만 받던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이게 카멜레온처럼 완전히 색깔을 바꿔가지고 이런 개혁의 고삐를 쥐고 흔들었을까? 이 광종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들 이 신하들을요 서열을 쭉 쓰깁니다. 왕을 중심으로 쭉. 야, 너 유니폼, 너 빨간색, 너 파란색, 너 뭐 이런 식으로 쭉. 이거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신하들과의 서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 이 공복주의적 왕권 강화에 그러면서 선포하죠. 칭제 건원, 나를 황제라 불러라. 그리고 건원, 연호 쓰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죠? 광개토태왕의 연호, 영락. 법호왕 때 연호, 건원, 그죠? 그런 어떤 연호들이 있잖아. 그리고 발에도 이제 뭐 인안, 대흥, 건흥 연호 있잖아요. 고려 광종 역시 연호를 씁니다. 광덕, 준풍과 같은 이 연호를 쓴다. 이건 뭐냐면 내가 짱이라는 얘기예요. 이제까지 태조 왕건은 절대 할 수 없었던 이 칭제 건원의 모습을 광종은 해낸 겁니다. 어떻게? 손에 피를 묻히면서. 근데 여러분들 이 모습이 묘하게 오버랩이 좀 돼요. 500년 뒤에. 조선은 세운 태조 이성계 정도전과 함께 세웠잖아요. 왕권이 강하지 않았어요. 정도전이 모든 걸 다 쥐락펴락했죠. 그 뒤에 나온 아들 이방원. 이방원이 뭐 정도전 다 죽여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왕자의 날 통해 가지고 왕권을 장악했던 이방원이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입니까?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 피해 숙청의 결과 그 뒤를 세종에게 연결해 주잖아요.
그럼 세종시대가 열리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광종이 정말 그 강력한 개혁 정책을 통해 가지고 호족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이제 왕권이 안정화되는 모습들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종 때가 되면요, 여러분들 처음으로 전시과라는 걸 시행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태조 왕건 때 역분전이었잖아. 역분전. 관리들한테 준 대가가 역분전이라는 토지였는데 이 역분전은 왜 준다 그랬지? 개국 공신들, 너 얼마나 역할 많이, 너 얼마나 잘 싸웠어, 어디 이겼어? 여기에 따라 나중에 역분전이었잖아, 그죠? 그런데 전시과는 뭐예요? 전시과는 과에 따라서, 너 등급에 따라서 전지와 시지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공무원 시스템이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옛날처럼 칼질 막 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했던 그 호족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전시과라는 얘기는 뭐냐면 왕을 정점으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정비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개국 초에는 역분전이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시스템에 의해서 월급 줄 거야 라고 하는 전시과가 그래서 도입이 된 거예요. 뭐 역분전이나 전시과나 모두 다 그 지역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수조권에 기반을 두고는 맞지만 왜 줬느냐에 따라서는 좀 다르다는 얘기죠. 개국공신. 여기는 국가에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시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처음 시자, 처음으로 정한 전시과. 과에 따라 가지고 전지는 뭐냐면요. 이거는 토지를 주는 거예요. 토지. 시지는 뭐냐면 산을 주는 거예요. 임야. 토지, 다시 한번 얘기해. 토지의 소유권을 주는 거 아니야.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국가 대신 거둘 수 있는 권리 주는 거예요. 시지는 뭐냐면 왜 산을 줬을까? 그 당시 연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땔감. 네, 산을 준 거는 땔감 가져가라고. 그래서 전지와 시지를 과에 따라서, 급에 따라, 지금도 왜 공무원 9급, 8급, 7급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급수에 따라 가지고 나눠주시 이렇게 경종 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 광종 때 이 피해 숙청에 의해서 호족들을 쭉 말 안 듣는 애들은 제거해 놓고 말 잘 듣는 호족들, 그 자손들만 서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월급을 준 거죠.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안정화된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자, 그때가 언제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바로 성종이 되겠습니다. 성종. 예, 성종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종 시대로 와가지고 성종 시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종이라고 하는 이 묘호는요, 기본적으로 그 시대를 가장 안정화시켰던, 시스템을 다 정비시켰던 그 사람에게 내리는 묘호예요. 묘호. 죽고 나서 이제 주는 이름이잖아요. 그죠? 조선 성종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사실은 세종대왕이 이제 훈민정음 창제하고 한 일이 워낙 많지만 실제로 이 조선 500년의 역사의 시스템을 정비했던 왕은 성종입니다. 왜냐하면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되잖아요. 조선의 그 법치 체계가 완성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시스템을 다 정비했고 안정화를 누렸을 때 주는 이름이 성종이에요. 성종. 그러니까 여기 고려 성종도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성종 때가 되었어야 비로소 이제 고려의 시스템이 정비가 된 거야. 그 앞에 광종의 피해 숙청을 거치면서 나온 것이지. 그지? 자, 특히 이 성종 때 이렇게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그 도움을 줬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유학자 최승로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 최승로가 시무책,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28개 개혁안을 제시한 거예요. 28조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최승로는 누구냐면 육두품 최씨. 어디 최씨? 우리 할아버지예요. 네. 연결되잖아. 최치원. 최치원의 후손이에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최치원도 분명히 진성여왕에게 시무책을 올렸어요. 신라 말기에. 그죠? 그런데 이때 최치원의 시무책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건 신라 시대였고 고려 시대로 왔단 말이야. 고려 시대로 오니까 이 최승로가 건의를 했다고 성종한테 시무책 28조항을. 근데 이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자, 왜 이 시대가 고대고 왜 이 시대가 중세인지를 이런 데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는 골품에 의해서 경주 김씨들
그들이 다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었다면 이제 이 시대는 왕씨뿐만 아니라 최씨뿐만 아니라 김씨뿐만 아니라 폐쇄적인 골품제 사회가 아닌 좀 더 열려있는 사회, 그 사회를 운영하는 세력들이 좀 더 다양화된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중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른 거예요. 여기서도 단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무 28조를 올렸는데 유학자입니다. 유학자. 성종에게 올린 그 여러 제안들 중에서 대표적인 뭐냐면 외관을 파견하소서라는 말이 있어요. 외관. 이 외관이 뭐냐면 바깥 외자예요. 예, 바깥을 관리하는 관리, 바로 지방관을 얘기합니다. 지방관. 외관을 파견하소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세요. 각 지역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세력들이 누구야? 고려시대 때. 그게 호족이라고요. 근데 그 호족들이 광종의 숙청 작업에 의해서 제거가 되었어. 각 지역이 지금 비어 있을 거 아니야. 그 세력들이. 그 지역들의 중앙에서 왕이 뽑은 지방관들을 파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방 권력을 장악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광종의 숙청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래서 외관을 파견하소서, 지방관을 파견하소서 이런 건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방 12개 지방에 12목, 12개 지방에 뭐 부목, 군, 현 뭐 이렇게 단위가 있어요. 지금도 왜 뭐 동, 무슨 동, 뭐 면, 면, 동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당시도 있는 거예요. 12개의 어떤 그 지방에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12목. 물론 이제 이 12목은 나중에 이제 아직은 지금 5도 양계가 정비가 안 됐거든. 이제 나중에 이제 5도 양계로 좀 바뀌게 될 거지만 그 전 단계 12개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은요, 이제 이성육부 체제. 요거 이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이성육부 체제로 이제 왕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요게 딱 이제 세팅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왜 대통령 이하에 뭐 여러 부처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당시도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부처들, 행정 부처들을 만들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건 성종이에요. 시스템이 정비가 된 거야. 그리고 유학자다 보니까 이 최승로가 이제 뭘 건의하냐면 연등회를 줄이고 팔관회를 요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하는 것이죠. 연등회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연등회는 네, 왜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등 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연등이 막 걸리잖아요. 그죠? 이런 거 너무 많이 하지 말. 좀 줄여라. 라고. 이건 너무 국가 낭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최승로가 유학자야, 유학자. 유학자니까 불교의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마음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고려가 불교의 나라니까 뭐 하긴 하겠지만 좀 규모 좀 줄여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팔관에는 또 도교 행사입니다. 도교 행사. 도교 행사.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나중에 조선시대도 여러분들 조선시대 이제 개혁가가 등장해요. 조광조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조광조 역시 사실 요와 성격이 상당히 유사한 소격서라는 게 있어요. 소격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건데 이 소격서 폐지를 들고 나와요. 조광조 유학자 아니야. 그죠? 유학자들은 이제 본능적으로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는다예요. 유학자들은. 그러니까 뭔가 어디다가 뭐 어느 대상에다 제사를 하고 뭐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려의 최승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팔관에 이거 문제 있다 지적을 하는 것이고 조선의 조광조 유학자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 관청, 그걸 관리하는 관청 소격서 폐지를 들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유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건 믿지 않는다. 여기 핵심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 김부식 유학자잖아요.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에 바로 이 원리가 적용이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적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신기한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할머니가 곰이야? 그러니까 김부식도 분명히 단군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거야. 역사서에. 근데 뭐? 곰이 사람이 됐다고?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거 안 믿어. 빼버려. 그래서 삼국사기는 단군 이야기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 다 빼버린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김부식이 빼버렸던, 딜리트 시켰던, 휴지통에 버렸던 그 버려진 역사를 모은 것. 유자가 뭐냐면, 유자가
버려진 것들, 예, 남아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역사, 유사, 그게 바로 일련의 삼국유사가 되는 거예요. 단군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실린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김부식이 버린 거, 이거 다시 주워다가 실은 거예요. 그게 바로 일련의 삼국유사가 되는 거예요. 유사. 예. 어쨌건 이 유학자들의 시선이 이렇다는 이야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 성종 때가 되면요, 이제 드디어 이 문벌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건 토대를 마련했다. 사회는 일단 안정화되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성종 때 이제 체제가 이제 거의 정비가 되었다고 했는데, 자, 어떤 시스템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중앙은 지금 이성육부로 되어 있고, 지방은 12목인데 여기 나중에 이제 5도 양기로 정비가 될 거예요. 그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중앙 이성육부 체제. 이게 뭔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 이성육부 체제는요, 이렇게 이제 구성됩니다.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그래서 성이 하나, 성이 둘, 원, 투. 예, 두 개죠. 그래서 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당나라는 사실은 삼성육부 체제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발해가 당나라의 삼성육부 체제를 따왔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당나라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있는데 요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친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성을 이성으로, 두 개의 성으로 옮겨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성 육부 체제로 형성되는데 이게 상서성 밑에 육부, 실질적 행정부처, 이병, 호형, 예공, 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이부, 병부, 호부, 형부, 예부, 공부 이렇게 가는 건데 어렵지 않아요. 뭐 이부라고 하면 뭐 지금의 뭐 행정안전부, 행안부 뭐 이런 어떤 역할, 병부라고 하면 뭐 국방부, 호부라고 하면 지금의 재정경제부, 뭐 형부라고 하면은 벌 주는 데니까 뭐 검찰이 되나? 법무부? 뭐 이렇게. 예부라고 하면은 뭐 지금의 교육부, 공부라고 하면은 건설교통부. 뭐 이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의 용어일 뿐이지 다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정부처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육부 체제인데 이 당나라의 어떤 제도를 그대로 운영하지는 않았어요. 또 이 고려가 좀 이렇게 좀 독자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중서문화성에서 일하고 있는 그 여러 대신들 중에서 제신과 낭사가 있어요. 제신과 낭사가 있는데 이 제신은 2품 이상, 그러니까 2급 공무원 이상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쉽겠죠. 고위 관료자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공무원, 지금도 공무원은 9급이 높아요, 1급이 높아요. 1급이 높아요. 그래서 9, 8, 7, 6, 5, 4, 3, 2, 1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2품 이상. 당시 이제 품이네, 품. 급이 아니라 품이네. 2품 이상이니까 뭐 2품, 1품 뭐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죠? 고위 관료들을 우리는 제신이라고 불렀고 3품 이하를 우리 낭사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분류를 좀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이성육부뿐만이 아니라 또 당 뒤를 이었던 중국의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어떤 그 제도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중추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추원. 자, 이 중추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추밀과 승선이 있는데 이 추밀도 역시 2품 이상이에요. 승선은 3품이에요. 추밀은 담당한 게 뭐냐면 군국 기무를 담당합니다. 군국 기무. 뭐 지금의 국정원 뭐 그런 어떤 역할, 국가의 어떤 중요한 비밀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죠. 정책들을 담당하는 것이죠. 군국 기무. 승선은 뭐냐면 3품인데 비서 역할이에요. 비서. 승자가 들어가면 비서. 조선시대도 역시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에 떠올리시면 돼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 승정원이라고 있거든요. 승정원. 조선시대는 또 승자 들어가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기능. 그런데 보세요. 지금 중서문화성의 제신과 중추원의 추밀 다 2품 이상이잖아. 그죠? 고위 관료들이라고요. 이 고위 관료들, 즉 중서문화성의 제신과
중추원의 추밀 다 2품 이상인데 이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있어요. 그 회의를 뭐라고 하냐면 앞에 있는 제신과 추밀이 모인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제추회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회의를 우리는 도병마사라고 합니다. 도병마사. 요게 굉장히 고려의 독자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도병마사. 어찌 본다면 지금의 국무회의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관리하는 거예요. 병마사.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병마사는 그 국경지역을 지키는 지방관이거든요. 그들을 이제 관리한다. 그 말은 뭐냐면 국경지역에서 요즘 워낙 비일비재하게 사건 사고 많이 터지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들 고려는요. 우리 역사상 이렇게 많은 외세 침략이 있었던 적은 없어요. 고려 시대는 고려 500년은 끊임없이 외세 침략이 있었다. 10세기, 11세기인 권한적 쳐들어왔죠. 12세기인 여진적 쳐들어왔죠. 13세기인 몽골적 쳐들어왔죠. 14세기 홍건적과 왜고 쳐들어왔죠. 끊임없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방회의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매 국방회의야. 또 쳐들어왔단 말이냐. 회의하자. 계속 이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그 국경지역에 있는 이 병마사와 관련된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들어진 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도병마사가 모든 국가 정책을 대부분 다 결정을 해요. 여기서. 요 도병마사 나중엔 고려 후기에는 도평의사사로 이름을 바꿉니다. 도당이라고도 불렸는데요. 나중에 고려 후기엔 도평의사사로 이름을 바꿀 거예요. 어쨌건 이 도병마사는 맨 처음에 임시기구였어요. 임시기구였다가 워낙 여기서 회의를 많이 하고 결정되다 보니까 아예 상설기구화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도병마사가 뭐랑 비슷하냐면 조선의 비변사와 굉장히 유사해요. 비변사. 이 비변사도 사실은 전란이 터지면서부터 점점 강화가 되거든요. 초창기에 이 비변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주요 관직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비변사 역시 맨 처음엔 임시기구였다가 나중에 상설기구화 되면서 아주 굉장히 권력을 이제 비대해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 보일 거예요. 어쨌든 이 비변사는 제가 나중에 조선시대 가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일단 이 비슷한 기능이 조선엔 또 비변사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고위 관료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시죠. 근데 이 제추회의라고 하는 건 보시면 알겠지만 문관들의 회의 기구예요. 근데 이 제추회의와 같은 도병마사와 같은 문관들의 회의 기구뿐만 아니라 무관들, 군인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기구도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중방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중방은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왜? 문인들의 시대거든요. 고려시대 이 전기는 문관들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건 뭐 거의 인정받지 못해요. 언제 인정받느냐? 그렇죠. 바로 이 무관들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비로소 이 무관들의 회의 기구인 이 중방이 역할을 하겠죠. 언제일 것 같아요? 바로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그때 이 중방이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건 지금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고려 전기니까 이 문관들이 이 회의를 주도하는데 이 제추회의 도병마사가 있고요. 또 다른 회의론 식목도감이 있어요. 이 도병마사는 국가의 중요한 모든 것들을 거의 다 심의한다고 보시면 되고 식목도감 뭐냐면 국가의 중요한 예식 같은 거 있을 때 뭐 직위식, 결혼식 이런 식이 있을 때 차례목이에요. 그 예식을 어떤 차례로 할 것인지 도감은 뭐냐면 임시기구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결혼식을 해야 돼, 직위식을 해야 돼, 어떤 방법으로 할 거야? 이거를 운영하기 위한 임시기구 도감을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추회의에는 이렇게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고려 독자적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여기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중성문화성, 상수성, 이성, 육부의 어떤 틀을 따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여기서 고려의 중요한 것들이 결정되고 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제추회의 이해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어사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아맹 어사출두요 할 때 그 어사대.
예, 감찰을 담당하는 건데, 자 보세요. 아까 중서문화성의 낭사, 삼품 이하의 낭사가 있다고 그랬죠. 이 낭사와 어사대가 모입니다. 이들은 고려시대 때 그 언론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언론 기능.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대간이라고 불러요. 대간. 간하는 거야. 폐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간하는 거. 그죠? 이제 대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서경, 간쟁, 봉박이라는 걸 합니다. 서경은 뭐냐면 서경은 여기 서자가 뭐냐면 서명하다 할 때 그 서자예요. 사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명이 내려왔어. 그럼 그걸 보고 이거 괜찮네. 합시다. 사인. 그 말은 건 뭐냐면 사인을 안 하면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거는 바로 이들의 역할을 존중해 준다는 이야기죠. 왕권을 견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인을 통해 가지고 사인이 안 되면 봉에서 다시 열어봤더니 뭐 이런 거 하는데 이거 말이 안 되겠어. 봉에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왕권을 견제할 수 있겠죠. 간쟁은 뭐 아까 전에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뭐 하는 거. 이런 서경, 간쟁, 봉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간이다. 이 대간이 바로 이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의 결합 속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게 조선시대는 뭐냐면 3사예요. 3사. 조선시대는 3사에서 이걸 담당합니다. 사간원, 사원부, 홍문관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3사 담당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3사가 고려시대도 있어요. 여기 있잖아 지금. 중요한 거. 고려시대의 3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조선의 3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하지만 고려의 3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려의 3사는 오로지 회계만을 담당합니다. 네. 세금, 뭐 입출, 뭐 이런 거, 돈과 관련된 거 이것만 담당한다. 이게 바로 고려 3사와 조선 3사의 차이점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중앙행정조직 이성육부 체제이지만 고려의 독자적인 회의체 도병마사가 운영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방행정조직을 한번 살펴볼게요.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은 또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의 그 지방행정조직은요, 제가 이야기했죠. 5도 양계라고. 근데 아까 여러분 최승로의 그 건의에 의해서 12목의 지방관을 파견했다 그랬잖아. 요 12목이 이제 5도 양계로 이제 정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재밌다. 이 5도 양계가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어요. 5도는 행정적 성격이 강하고요. 양계는 군사적 성격이 강해요.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네모칸을 제가 고려라고 한번 도식화시켜 볼게요. 그래서 고려의 그 국경, 북쪽을 북계라고 하고 이 동쪽을 동계라고 해요. 자, 외적들이 이렇게 쳐들어올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쪽을 북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외들이 또 이렇게 쳐들어올 거 아니야. 여기 이제 거란과 여진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북계. 그 다음에 외가 쳐들어오기 때문에 동계. 그러니까 북쪽과 동쪽에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선을 구축한 거예요. 그래서 북계와 동계가 있다 해서 양쪽에 계가 있다라고 해서 양계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군사성이 강하잖아, 지금. 그죠? 자, 이 북계와 이 동계에 파견된 지방관,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할 거 아니에요. 그 중앙에서 이 양계에 파견된 지방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병마사라 그래요. 느낌 오죠? 그냥 병마사. 병사들과 말을 관리라는 이야기예요. 병마사.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병마사가 왜 중요하냐면 고려시대는 워낙 외침이 많아. 외침이 많다 보니까 도병마사라는 귀족 회의 기구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 병마사의 역할이 컸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양계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북쪽에는 아예 그냥 천리장성, 옛날 이제 거란족 쳐들어왔을 때, 이 거란족 쳐들어왔을 때 이 대비하기 위해 천리장성까지 축조를 하거든요. 고려에도 천리장성이 있었고 고구려에도 천리장성이 있습니다. 고구려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과정 속에서 연개소문에 권력이 강화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네, 천리장성. 근데 같지는 않아요, 위치가. 고구려 천리장성은 만주고요. 고려의 천리장성은 한반도 내에 있습니다. 어쨌건 자, 중앙에서는요, 이렇게 양계의 병마사에 파견했고, 지방 5도, 여기 5도에 파견된 지방관을 뭐라고 하냐면 안찰사라 그래요. 네. 안찰사, 그러니까 관찰하는 거야. 예, 백성들의 어떤 삶을 관찰하는 그런 관리라는 이야기죠. 안찰사. 조선시대가 되면 여러분들, 조선시대는 이제 관찰사가 있습니다. 조선시대는 관찰사가 있어요. 근데 조선의 관찰사는 더 힘이 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그 최승로의 건의에 의해 가지고 지방에 외관을 파견하셔서 지방관을 파견했잖아. 이 지방관은 곧 뭐냐면 왕의 오른팔이야. 그런데 아직까지 고려 시대는요, 중앙의 왕이 지방을 완벽하게 장악하지는 않아요. 그건 못해요. 그건 조선시대 와야 돼. 그래서 안찰사, 중앙에서 파견은 되었지만 그렇게 힘이 세지는 못해요. 상설 아주 늘 딱 이게 붙어 있지도 않아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관찰사가 있는 곳을 가명이라고 하거든요. 가명. 예. 가명은 늘 한 곳에 딱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고려의 관찰사는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고정되어 있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 아직까지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강하지는 않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수령들, 이제 더 하부에 수령들을 파견해요. 사또들이지, 사또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안찰사는 지금으로 본다면 도지사, 경상도 도지사. 그럼 경상도 안에 여러 지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여러 지역 안에 구청장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구청장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수령, 사또들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수령들, 이 5도 밑에 이제 사도호부 8목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왜 12목이 이제 이게 5도가 되면서 이제 4 더하기 8 이렇게 나뉜 거야. 이제 또 인구별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걸 이렇게 쪼개가지고 4도호부 8목으로 나뉜 거죠. 5도 밑을 이제 이런 식으로 쪼갠 것이죠. 그래서 요 8목을 다시 또 주군현으로 또 나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 주군현이 이제 최종 단위가 되는 건데, 이 주군현에 이 수령들을 파견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수령들 사또가 지방 모두 주군현에 다 파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고려시대는 아직 중앙에서 지방의 모든 관리를 다 파견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속군, 속현, 향, 부곡수가 남아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군에 속해 있는 군이라는 의미야. 이 현에 속해 있는 현이라는 의미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아. 이 주군현은 지방관이 파견됐는데 이 속군, 속현, 향, 복수인 지방이 파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려시대는요, 지방관이 파견된 곳보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 속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려는 완벽한 중앙집권 체제의 정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고려 태조 왕건이 그 지방 호족들과 나라를 세웠는데 여전히 그 지방의 자치권들이 인정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속군, 속현은 누가 다스릴 거야? 그 뭐 무정부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우리는 향리, 그 향촌의 관리라고 해서 향리가 이 지역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실질적인 지배 세력이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 향리도 여러분들 이 수령의 지도를 받아요. 지도를 받지만 그렇게 뭐 이렇게 강력하게 그냥 명예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런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조선시대 향리는요, 여러분들 왜 그런 이미지 있죠? 사또가 향리를 부른다? 뭐라 부르냐면 그 밖에 그 이방이 있느냐? 이방이 있느냐라고 부르면 이방인지 향리거든.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아마 드라마 보셨을 거예요. 왠지 모르게 허리를 이렇게 구부정하고 약간의 그 좀 이렇게 뭔가 아첨하는 수염을 붙이고 이렇게 걸음도 총총 사또 이렇게 오는 모습들 보이잖아요. 이건 조선의 향리예요.
근데 고려양리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고려양리는 그 중에 실질적 지배 세력이에요. 지배 세력. 그러니까 이미지가 달라요. 고려의 향리와 조선의 향리는 완전히 이미지가 다릅니다. 다시 한번 고려의 지방 시스템은 그 지역 자치적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굉장히 강했구나. 조선에 비해서 중앙 집권화되지 않았구나. 요걸 여러분들 그림에 그리시면서 오도양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에 파견된 군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먼저 중앙엔 2군 6위가 있습니다. 2군 6위. 2군 6위는요. 군적이 있어요. 군적은 뭐냐면 군인들 리스트예요. 왜냐면 그 군인들 리스트를 만든 이유는 월급 주려고. 그래서 이들은 직업 군인이에요. 군인전 줍니다. 토지가 지급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어떤 토지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이런 군인전을 지급하는 2군 6위가 있죠. 지방군은 어떻게 되냐면 지방이 지금 5도와 양계로 나뉘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5도에 파견되는 군인들과 양계에 파견되는 군인들이 다르겠지. 그래서 양계에 파견되는 군인들을 왜 진을 뭔가 전쟁과 관련이 있어요. 진을 구축하라. 진지를 구축하라. 이러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주진군이야. 양계에 파견되는 군인들은 주진군이야. 이들은 군적은 없어요. 군적은 없어요. 상비군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양계 이 지역에 늘 상주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동원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주진군이라고 그래요. 주현군도 마찬가지로 군적은 없어요. 근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비군 형태. 주진군보다 훨씬 더 좀 느슨한 형태로 있는 예비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늘 상비군이지만 여기는 예비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됐죠? 이게 바로 고려시대의 5도 양계의 틀이었습니다.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중앙에서는 도병마사, 물론 이제 이성 육부체제이긴 하지만 도병마사라고 하는 그 문벌들의 어떤 그 귀족 회의 기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운영이 되었고 지방에서는 5도 양계, 중앙 집권화되지 않은 5도 양계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중세의 문을 열었습니다. 앞에 있었던 고대와는 확연히 다른 광종의 과거제가 도입되면서 실력에 의해서 올라올 수 있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고대에 비해서 넓혀진 모습들. 고대와 다른 중세시대. 자,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